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어젯밤 나스닥을 3배로 추종하는 TQQQ가 하루 만에 5% 가까이 솟구쳤는데 정작 인공지능 반도체의 대장 엔비디아는 빨간불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어제 0.66% 내렸습니다. 반도체가 시장을 통째로 끌어올린 날 하필 대장만 빠졌다는 겁니다. 어젯밤 여러분 계좌를 불려준 힘은 엔비디아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장의 핵심이 바로 이 어긋남에 있습니다. 숫자부터 딱 한 번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TQQQ는 4.98% 올라 종가 76.34달러, 나스닥 100을 담은 QQQ는 1.66% 올랐습니다. 반도체를 3배로 추종하는 SOXL은 10.08% 폭등했고 기초지수를 담은 SOXX는 3.5% 올랐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숫자를 만든 뉴스만 보겠습니다. 어제 반도체를 끌어올린 건 특정 종목의 깜짝 실적이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의 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여준 세 갈래의 소식이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메타에서 나왔습니다. 로이터스가 입수한 내부 메모에 따르면 메타가 코드네임 아이리스라 불리는 자체 인공지능 반도체를 오는 9월부터 양산에 들어갑니다. 브로드컴과 함께 설계하고 대만 TSMC 공정에서 찍어내는 칩입니다. 여기에 메타는 자사의 전체 연산 능력을 올해 7기가와트에서 2027년 14기가와트로 그러니까 2배로 불리겠다는 계획을 함께 내놨습니다. 메타 주가는 어제 4.7% 올라 종가 631달러, 한 주 동안 8% 넘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에 메타 못지않게 크게 뛴 건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었습니다. 어제 반도체 장비의 대표주 Applied Materials가 3% 넘게 올랐고 Lam Research LRCX는 6.01%, 검사 장비 회사 KLA는 3.77% 상승했습니다. 메타가 자기 칩 만들어도 누가 설계한 칩이든 결국 실물로 찍어내려면 그 칩 만드는 공장과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가 시장을 독식하든 메타나 구글 같은 빅테크가 각자 자기 칩 만들든 그 밑에서 장비를 파는 회사는 어느 쪽이 이겨도 돈을 법니다. 어제 시장이 산 건 특정 승자가 아니라 인공지능 반도체를 찍어내는 그 판 자체가 계속 커진다는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엔비디아만 빠진 이유와 정확히 맞물립니다. 메타가, 구글이, 아마존이, 심지어 스페이스X까지 각자 자기 칩을 만든다는 건 장기적으로 보면 엔비디아 한 곳에 대한 의존을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시장 조사기관 포레스터의 애널리스트 마이크 괄티에리는 칩 남에게 의존해서는 인공지능 거인이 될 수 없고 대형 클라우드 기업과 스페이스X가 하나같이 자체 칩 계획하는 건 결국 그래야만 서비스 원가에서 경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메타의 자체 칩은 추천 알고리즘 같은 일상적인 연산을 맡고 무거운 모델 학습에는 여전히 엔비디아 GPU를 대량으로 사들일 겁니다. 대체가 아니라 보완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도 시장은 어제 이 뉴스를 두고 인공지능 반도체 시대의 수혜가 엔비디아 한 종목에서 그 아래 장비와 메모리, 설계로 넓게 퍼지고 있다는 쪽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대장은 쉬고 그동안 대장 그늘에 있던 이름들이 어제 하루 앞으로 나선 겁니다. 두 번째 갈래는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한국 투자자에게 특히 큰 소식입니다. 바로 오늘 한국 시각 금요일 밤에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의 주식 예탁증서, 즉 ADR 형태로 데뷔합니다. 조달 규모가 무려 2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조 원입니다. SK하이닉스는 주당 149달러에 1억 7,790만 주의 예탁증서를 팔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 2014년 알리바바가 뉴욕에 상장하며 세운 250억 달러 기록을 넘어서는 외국 기업의 미국 상장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사전 주문에는 공모 물량의 7배가 넘는 수요가 몰렸고 이 열기가 어제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같은 미국 메모리주까지 함께 밀어올렸습니다. 마이크론 MU는 어제 4.52% 오른 991달러,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샌디스크는 7.59% 급등했습니다. 특히 샌디스크의 급등에는 뚜렷한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로이터스에 따르면 메타가 자사 데이터 센터에 쓸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샌디스크로부터 장기 공급받기로 계약했고 D램은 삼성전자에서 사들이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본 메타의 자체 칩 소식과 같은 날 메타가 그 칩 돌릴 저장 장치와 메모리까지 대량으로 확보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이게 어제 메모리주가 함께 달린 또 하나의 연료였습니다. SK하이닉스의 세계 자금이 이렇게 몰리는 이유는 하나로 좁혀집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영어로 HBM이라 부르는 인공지능 전용 메모리입니다. 인공지능 연산 칩이 아무리 빨라도 그 옆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먹여줄 메모리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 HBM 시장의 약 56%를 쥐고 있는 세계 1위 사업자입니다. 한 투자운용사는 이번 미국 상장을 두고 그동안 한국 주식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미국과 글로벌 투자자들이 처음으로 HBM 세계 1위를 직접 살 수 있게 됐고 미국에서 거래되는 예탁증서가 서울에서 거래되는 본주보다 비싸게 매겨질 수도 있다고 평했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마이크론이 오르고 오늘 밤 SK하이닉스에 세계 돈이 몰리는 건 같은 이야기의 앞뒷면입니다. 시장은 인공지능의 진짜 병목이 연산칩만이 아니라 그 칩을 먹여 살릴 메모리라는 데에 실제 돈으로 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갈래는 미국 안에서 반도체를 직접 짓겠다는 움직임입니다. 어제 마이크론은 미국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최대 3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5억 달러는 텍사스 셔먼에 실리콘 웨이퍼 공장을 짓는 글로벌 웨이퍼즈에 넣고 여기서 나올 원판 웨이퍼를 10년간 사들이는 장기 계약도 맺었습니다. 웨이퍼는 반도체를 새기는 원판입니다. 이 원재료를 미국 안에 직접 깔겠다는 건 인공지능이 빨아들이는 메모리 수요를 감당할 자신이 있다는 신호로 읽혔습니다. 여기에 어제 Applied Materials의 최고 경영자 게리 디커슨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업계가 앞으로 수년간 이어질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 알려지면서 인공지능 설비 투자가 계속된다는 기대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반도체가 되돌아온 세 갈래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 반도체 랠리가 반도체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무대 뒤에서 매크로가 한 겹 더 우호적으로 돌아섰습니다. 국제 유가가 내렸습니다. 원유 가격을 따라가는 상품 USO는 2.85% 하락했고 웨스트 텍사스 원유 선물은 배럴당 72달러 선으로 1.9% 내려 마감했습니다. 바로 이틀 전인 이번 주 초에는 정반대였습니다. 중동발 지정학 불안이 다시 커지며 유가가 튀었고 그 여파로 수요일 시장이 흔들렸었죠. 그런데 어제는 중동 지정학 불안이 여전한 와중에도 유가가 오히려 빠졌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존 윌리엄스가 유가는 결국 다시 내려올 것으로 본다고 말한 것도 이 분위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유가가 빠지자 도미노가 이어졌습니다. 물가 부담이 한겹 걷히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54%로 내려섰고 2년물 금리도 함께 눌렸습니다. 이날 국채시장은 이틀간의 약세를 멈추고 반등했는데 220억 달러 규모의 30년물 국채 입찰이 강하게 소화된 것도 금리를 눌러준 힘이었습니다. 시장의 공포를 재는 VX 지수는 6.27% 급락해 15.84까지 내려왔습니다. 유가가 빠지고 금리가 눌리고 변동성까지 가라앉은 위험을 다시 사도 되겠다는 분위기가 하루 만에 복원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어제 장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유가가 내리자 그동안 유가에 눌려있던 경기 민감주들이 일제히 살아난 겁니다. 크루즈선 회사 노르웨이전 크루즈라인이 7% 가까이 뛰었고 화물 운송사 FedEx Freight가 7% 넘게 올랐습니다. 은행주도 강했는데 다음 주 대형 은행 실적을 앞두고 전날 지나치게 얻어맞았던 금융주를 다시 담으려는 저가 매수가 붙었습니다. 항공주도 힘을 보탰고 미국 중소형주를 담은 러셀 2000 지수도 1.2% 반등했습니다. 지수로 봐도 S&P 500이 0.81% 오른 반면 방어주 비중이 큰 다우 지수는 0.27%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같은 상승장 안에서도 성장주가 방어주를 앞선 하루였다는 게 지수 격차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제 상승이 반도체 몇 종목의 잔치가 아니라 유가 하락을 타고 시장 바닥까지 넓게 퍼진 랠리였다는 뜻입니다. 대형 기술주 하나가 튀고 나머지가 얌전한 날의 반등은 신뢰가 약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인공지능이라는 성장축과 유가 하락이라는 경기축이 동시에 돌아가면서 시장 전반이 함께 올랐습니다. 이번 주 초의 급락과는 결이 다른 하루였습니다. 수요 쪽에서도 어제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스타트업 세레브러스가 9.93% 급등했는데 이 회사가 오픈AI와 200억 달러가 넘는 단연 계약을 맺고 750메가와트 규모의 추론용 연산을 단계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와 북유럽에 걸친 첫 유럽 연산 인프라스트럭처를 2027년 말까지 확충하고 미국에서는 위탁 생산 파트너와 손잡고 생산 능력을 7배로 늘린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습니다. 메타의 자체 칩,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세레브러스의 오픈AI 계약이 같은 날 나란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정반대 방향의 경고도 함께 나왔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폴로는 인공지능의 성과가 기대보다 늦게 나올 경우 그 지연이 오히려 경제 전체를 침체로 밀어넣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agnificent Seven이라 불리는 초대형 기술주들의 몸집이 워낙 커져서 이들의 재무 상태가 이제 시장과 경제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논리입니다. 여기에 중국발 경쟁 심화와 인공지능 서비스 단가 하락까지 겹치면 그 부담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제 시장은 이 경고보다 낙관에 더 무게를 실었지만 이 두 목소리가 같은 날 나란히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인공지능 투자를 둘러싼 시장의 속내를 보여줍니다. 확신과 의심이 매일 저울 위에서 자리를 바꾸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진영의 심장부에서는 사람이 바뀌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오픈AI의 2인자로 꼽히던 피지 시모가 장기 병가 끝에 정규직책에서 물러난다고 직원들에게 알렸습니다. 오픈AI가 기업 공개, 상장을 준비하는 민감한 시기에 핵심 인물이 자리를 비우는 겁니다. 회사 안팎의 관측에 따르면 시모는 이후 시간제 자문 역할로 남을 것으로 전해집니다. 상장을 앞둔 회사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건 그 자체로 시장이 주목하는 신호이고 오픈AI의 행보 하나하나가 어제 세레브러스처럼 협력사 주가로 곧장 번지는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이제 반도체 바깥의 빅텍 시세도 가볍게 훑어보겠습니다. 우리가 3배 나스닥을 들고 있는 이상 어제 대형주들이 어디서 마감했는지는 매번 챙겨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어제 가장 도드라진 건 앞서 본 메타로 4.7% 올랐고 테슬라가 3.17% 상승해 종가 $406였습니다. 테슬라는 UBS가 목표 주가를 $364에서 $442로 크게 올린 것이 힘을 보탰습니다. 다만 같은 날 다른 하우스에서는 테슬라의 인공지능 사업,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과 로보택시가 당장 의미 있는 매출을 내기엔 아직 이르다는 신중한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로보택시가 응급 차량의 진로를 막는 사례를 지적하며 자율주행차를 공공의 위험 요소로 보고 개선을 요구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자율주행이란 테슬라의 미래 서사에 규제라는 현실의 무게가 함께 얹힌 하루였습니다. 아마존은 1.4% 올랐는데 여기엔 대형 하우스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아마존을 매수로 상향하며 목표 주가를 $335로 올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의 설비 투자 전망을 높였고 키뱅크도 아마존 웹 서비스 확장을 근거로 비중 확대 의견과 목표 주가 $325를 유지했습니다. 두 하우스 모두 아마존의 인공지능, 클라우드 투자를 미래의 씨앗으로 본 겁니다. 실제로 아마존은 어제 $250억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마무리했는데 그중에는 2029년 만기 $35억 채권도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빚을 내 확보한 실탄이 결국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설비 투자로 흘러갑니다. 월가가 아마존의 인공지능, 클라우드 투자에 힘을 실어주는 배경이 실물로 드러난 대목이죠. 나머지 대형주는 대체로 잔잔했습니다. 애플이 0.9%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는 0.27% 강보합, 구글의 알파벳은 0.84% 내렸습니다. 엔비디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0.66% 하락했고요.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들어 25% 넘게 빠져 있어서 빅텍 안에서도 유독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신과 미디어 쪽은 어제 시장에서 가장 처진 자리에 있었습니다. 구글의 알파벳이 밀린 데다 패러마운트 스카이댄스가 5% 넘게 빠지며 업종을 끌어내렸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여러 주 정부가 다음 주 패러마운트와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합병을 막기 위한 소송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게 악재였습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로 돈이 쏠린 날 규제 리스크까지 얹힌 미디어 대형주들은 그 반대편에서 소외됐습니다. 우주항공 쪽도 짚고 가겠습니다. 최근 사흘 연속 밀리던 스페이스X가 어제 하락을 멈추고 반등했습니다. 우주항공 그룹 전체가 어제 2.6% 오르며 반도체 다음으로 강한 축을 이뤘습니다. 스페이스X 역시 자체 인공지능 모델을 미는 진영에 서 있고 앞서 본 포레스터 애널리스트의 지적처럼 자체 칩까지 계획하는 곳이라 어제 인공지능 복합체가 함께 오른 흐름에 자연스럽게 올라탔습니다. 반대로 어제 빠진 쪽도 있습니다. 위험자산으로 돈이 몰리는 날엔 방어주가 소외되기 마련인데 어제가 딱 그랬습니다. 경기 방어주로 묶이는 필수 소비재 업종이 어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약한 자리에 섰습니다. 창고형 할인점 커스트코가 4.21% 하락했는데 6월 조정 동일 점포 매출 증가율이 5월보다 둔화된 게 실망을 샀습니다. 여기에 펩시코가 실적 발표 뒤 3% 넘게 밀리며 방어주 전반을 끌어내렸습니다. 펩시코의 이번 2분기 실적은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이미 자세히 다뤄두었으니 실적 내용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시장이 위험을 다시 사들이는 날, 안전하게 여겨지던 이름들이 오히려 뒤로 밀리는 전형적인 위험 선호장이었습니다. 어제는 좋은 실적을 내고도 주가가 빠진 이름이 유독 많았습니다. 청바지의 대명사 레비스는 2분기에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내고 배당까지 올렸는데도 주가가 5% 가까이 빠졌습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매출 비중이 절반을 넘고 여성복 매출이 두 자릿수로 늘며 체질은 분명히 좋아졌지만 시장은 하반기 전망이 더 공격적이길 바랐던 겁니다. 제약 쪽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파트너사 아이오니스와 함께 진행한 심장질환 치료제의 3상 임상이 핵심 목표를 놓쳤다는 소식에 밀렸습니다. 좋은 소식이 나와도 눈높이를 못 채우면 팔리고 그렇게 판 돈이 다시 인공지능 반도체로 흘러들어간 하루였습니다. 어제 상승의 성격이 무차별 매수가 아니라 성장 쪽으로의 뚜렷한 갈아타기였다는 걸 이 종목들이 거꾸로 보여줍니다. 어제 나온 경제지표도 이 그림과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낮은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해고가 여전히 잠잠하다는 뜻입니다. 반면 6월 기존주택 판매는 한 달 전보다 2.4% 줄어든 연율 409만 채에 그쳤습니다. 눈에 띄는 건 가격입니다. 6월 기존주택 중간값이 $44만 600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고 이걸로 무려 36개월 연속 전년 대비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판매량은 높은 가격과 여전히 부담스러운 대출 금리에 눌려 있다는 미국 주택시장의 익숙한 딜레마가 또 한 번 확인된 셈입니다. 고용은 식어가는데 물가의 한 축인 집값은 안 꺾이는 이 미묘한 그림이 어제 유가 하락이 반가웠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가라도 내려줘야 물가 상방 압력이 줄고 그만큼 금리 부담이 가벼워지니까요. 연준 쪽에서는 조직 개편 소식이 있었습니다. 케빈 월시 신임 연준 의장이 중앙은행 운영 방식을 다시 들여다볼 5개의 타스크포스를 이끌 외부 자문단을 발표했는데 그 명단에 벤처 투자자 마크 앤드레이슨과 월마트 전 최고 경영자 덕 맥밀런 같은 기업인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문단이 학자와 전직 중앙은행가를 주축으로 하면서도 마크 앤드레이슨 같은 재계, 기술 인사들을 함께 끌어들였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통화 정책의 방향을 당장 바꾸는 소식은 아니지만 연준이 스스로를 어떻게 다시 설계하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 기억해 둘 만합니다. 이번 주에 세배 상품을 들고 계셨던 분들은 롤러코스터를 제대로 타셨을 겁니다. 반도체를 3배로 추종하는 SOXL은 이달 첫 거래일에 하루에만 16% 넘게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 초에도 메모리 업황 우려가 번지며 반도체가 한 번 더 깊게 파였고요. 그리고 어제는 방향이 정반대로 뒤집혀 SOXL이 10% 넘게 튀어올랐습니다. 같은 상품이 며칠 사이에 이렇게 위아래로 요동친 겁니다. 어제 계좌를 열고 안도하신 분도 이번 주 내내 마음 졸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마음을 저도 압니다. 우리가 든 3배 나스닥이 이번 주 유난히 크게 출렁인 건 그 안에 반도체라는 변동성 큰 엔진이 깊이 박혀 있어서입니다. 어제는 그 엔진이 잠깐 우리 편에 섰던 하루였습니다. 실계좌 이야기도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만 달러로 시작한 저희 실험 계좌는 어젯밤 반등에 실려 현재 총 평가 금액이 1만 4,461달러입니다. 시스템이 정한 대로 오늘 밤도 예정된 매매 없이 그대로 보유를 있습니다. 이번 주처럼 하루하루 방향이 뒤집히는 장에서 하루치 등락에 손이 나가는 대신 큰 흐름 하나만 보고 버티는 게 이 계좌가 하는 일의 전부입니다. 자, 이제 앞을 보겠습니다. 어제 반등이 진짜 근거가 있었는지는 사실 다음 주에 하나씩 채점받게 됩니다. 당장 오늘 밤 미국장에서는 델타항공이 항공업계 2분기 실적에 문을 엽니다. 델타는 유가에 특히 민감한 항공사인 만큼 이 회사가 그 연료 충격을 얼마나 잘 방어했는지가 어제 유가 하락 서사에 곧바로 붙는 시험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earnings 시즌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JP모건과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대형 은행들이 줄줄이 실적을 내놓고 수요일에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회사 ASML과 존슨앤존슨, 모건 스탠레이가 목요일에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인 대만 TSMC와 넷플릭스가 뒤를 잇습니다. 특히 어제 반도체 장비주가 오른 흐름을 생각하면 ASML과 TSMC가 내놓을 설비 투자 계획이 어제의 펩 증설 기대가 실제 숫자로 확인되는지를 가를 큰 분수령이 될 겁니다. 참고로 빅테를 제외한 개별 종목의 실적 발표 영상은 멤버십 전용으로 준비해 올릴 예정입니다. 시장을 한층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으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되고 이미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께는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넷플릭스는 실적 전에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넷플릭스 경영진이 최근 시청자의 이용 몰입도가 둔화되는 조짐을 확인하고 실시간 채널과 결합 상품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2030년과 2034년 월드컵 중계권 입찰까지 검토 중이라는 내용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스트리밍 시대의 강자가 이제 실시간 방송과 스포츠라는 자기가 무너뜨린 전통 텔레비전의 영역으로 다시 들어가려 한다는 겁니다. 다음 주 목요일 넷플릭스 실적에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확인될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정리해보면 어제 나스닥과 TQQQ를 끌어올린 건 인공지능 투자가 엔비디아 한 곳을 넘어 장비와 메모리, 설계로 넓게 퍼지고 있다는 서사와 유가 하락이 경기 민감주까지 함께 살려준 폭넓은 반등이 같은 날 겹친 결과였습니다. 대장 엔비디아가 쉬는 동안 그 아래 이름들이 앞으로 나섰다는 건 랠리의 주인공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대장이 잠깐 숨을 고른 것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메타와 구글, 스페이스X가 각자 자기 칩을 만들기 시작한 이 흐름을 여러분은 엔비디아의 해자에 금이 가기 시작한 신호로 보시나요? 아니면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파이가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증거로 보시나요? 어제 엔비디아만 빠진 그 어긋남을 어떻게 읽으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주 은행과 반도체 장비주 실적이 어제의 반등에 진짜 뼈대가 있었는지를 하나씩 채점해 줄 겁니다. 저희는 오늘 밤도 시스템이 정한 자리에서 조용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젯밤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장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